두 번째 시간 시작할까요? 지난 시간에 좀 말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나요? 이태우, 김종윤, 임혜선, 전민섭 잘 지내죠? 정인아, 인아도 잘 지내고 있고요. 신선주, 그래요. 시간이 참 빨라요. 벌써 다음 주면 거의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 주에는 기말고사와 이야기했듯이 수업의 마지막 정리를 하는 주가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기말 평가를 뭘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까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사인의 처우로서의 폭넓게 운영되고 있는 보호관찰이 어떤 법규들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법규들이 있는지, 그리고 사법 체계 속에서 그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개괄적으로 좀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처음 사법 체계 속에서 형사소추 단계에서는 보호관찰서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를 통해서 구금시키지 않는 부분, 그리고 이제 형을 선고하는 단계에서는 기소유예는 이제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가 있고, 보호관찰소에서 이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이런 기소유예를 시킬 때는 조금 경미한 범죄들을 말하는 거겠죠. 음란물 재범 방지 교육 등 뭐 가정 폭력 가해자 및 성범죄자 재범 교육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전제로 해서 기소유예를 시키는 거고요. 법원에서는 이제 판결 과정에서는 이제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도 선고유예도 범죄의 정도가 경미한 초범자나 우발법 범죄자에 대해서는 아예 형을 선고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어떤 의미? 형사 정책의 목적상 유리할 수가 있다. 이를 위한 것이 이제 선고유예와 이제 집행유예들. 이제 보호관찰부, 선고유예,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이건 이제 영미식의 안문 정책이에요. 프로베이션 성격을. 프로홀의 성격은 뭐라고요? 그래요. 형의 집행 단계에서는 가석방을 그냥 내보기에는 사회 안전망도 확보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보호를 통해서, 원조나 보호를 통해서 재사회를 촉진하기 위해서 보호관찰부 가석방을 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어떻게까지 합니까? 그렇죠. 형집행을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범죄들, 이런 경우에는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전자발찌 부착 등 이치 추적 장치를 사용하는, 이런 걸 이제 법으로 이제 제정해 두었죠. 우리가 이제 소년사법에 대해서는 그런데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소년사법은 잠깐 더 언급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소년사법이란 국친사상, 소위 소년을 보호해준다, 국가가 어버이 같아 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성인범에 대한 형사 절차는 다른 구조로 운영되는 소년에 대한 사법제도를 우리가 소년사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소년사법의 목적은 소년의 복지 향상과 균형의 원칙 실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소년사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친사상의 부분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교재가 있다면 교재를 보고 따라오는 학생들은 264쪽을 보면은 소년보호 처분에 의의했는데,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제 19세 미만으로 바뀌었으니까 19세 미만의 소년 범죄에 대하여는 일반 형수 소추 절차에 의한 형사처분 이외에 비행 청소년의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한 보호처분을 인정한다. 이때 보호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소년법에서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해서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종을 위하여 형사처분 대신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10세 이상, 이제는 12세였었죠.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한 결정으로 우리가 보호처분을 1호부터 10호까지 줘요. 그래서 1호부터는 가벼운 거예요. 이게 기간도 작고 또 시설에 보내는 게 아니라 부모나 지역사회에서 보호하도록. 그래서 1호 처분할 때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거, 집에 돌려보내는, 또는 다른 보호자에게. 그리고 2호는 수강명령, 3호는 사회봉사명령, 4호는 보호관찰의 단기보호관찰, 5호는 보호관찰의 장기보호관찰. 그런데 6호부터는 조금 시설 내에서 수용해서 지도감독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10호가 되면은 이제 장기소년원, 9호는 단기소년원에 송치하는 거. 1호부터 10호까지 좀 세분화해 두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소년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되는 비형 소년을 우리는 크게 나누어서 범죄 소년, 촉법 소년, 우범 소년으로 구별을 해요. 그런데 이제 범죄 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죄를 범한 소년 중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된 14세부터 19세까지. 또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으로 형사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우범소년이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소년법에서 나이를 없애자라고 가지고 있죠. 요즘 소년 범죄가 청소년 범죄가 너무 심각하다. 그러니 뭐 나이를 따질 필요 있느냐. 우리 사회가 불안한데. 그리고 엄중히 처벌해야 되지 않겠냐는 논쟁도 있지만, 논의도 있었고 했지만 그대로 유지하는 건 뭘까요? 그래요. 그래도 국친 사상이란 부분 때문에 그런 소년에 대해서는 보호 처분을 더 강조하는 거죠. 자, 이제 보호관찰의 어떤 여러분들에게 협의의 보호관찰 볼까요? 자료 한번 보고 할까요? 이 협의의 보호관찰은 우리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어떤 프로세스, 어떤 과정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협의의 보호관찰 실시 절차는 초기의 단계들, 그리고 개입 단계, 그리고 종결 단계로 구성되는데, 초기에는 보호관찰이 이제 개시되는 거. 그래서 이제 신고를 접수하고 초기에 면담을 하고, 그래서 이제 분류하고 재분류하는 이 초기의 단계들. 그리고 개입 단계는 실제로 안에서 지도 감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개입한다. 보호관찰관에 의한 지도 감독과 원호 활동을 말하는 거고, 종결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보호관찰 기간이 끝났다 또는 운전적으로 그걸 좀 도중에 보호관찰을 마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별 문제가 없이 보호관찰을 보호관찰의 규정들을 잘 준수하고 있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느끼거나 했을 경우에는 보호관찰 기간을 단축하고 종결하는 거. 그리고 전자발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은전적으로 그렇게 이제 실시하는 것들이죠. 협의의 보호관찰을 생각해보면, 보호관찰을 넓게 생각하면은 전체의 어떤 사인의 처우 전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거죠. 우리 보호관찰, 갱성보호, 가석방 그러는데, 보호관찰 중에서도 또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이런 전반적인 모든 것들, 사회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광의의 보호관찰을 한다면은 조분위의 보호관찰은 범죄자나 비행 청소년에 대해서 사회 내에서
보호관찰관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지도 감독과 원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처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도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것. 이게 이제 협의의 보호관찰. 법률 규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형법에 따라서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그건 55조 2호고 62조의 2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앞에서 공부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 퇴원된 사람. 치료감호소에서요. 소년법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다른 법률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건 참 많았었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것, 가정폭력 범죄에 관한 것들,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 자, 복습 겸 우리 보호관찰 대상자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도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볼까요? 앞문 정책과 뒷문 정책처럼 앞에 있는 영미계의 프로베이션과 유럽의 퍼로울의 성격들로 해서 나눠보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다양할 수 있지만 부과된 처분 유형에 따라 분류가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소위 프로베이션에 행하는 프로베이션은 뭐죠? 그래서 영미계 구금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선고유예, 집행유예, 기소유예, 보호처분 및 선도 이탁 대상자 이런 부분들은 전부 프로베이션이요. 또한 이제 프로올형 처분 유형에는 가석방, 가출소, 가종료, 임시퇴원 대상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제는 좀 더 강경화된 보안처분적 보호관찰로서는 출소 후에도 출소형 집행 종료 후에도 보호관찰을 부과하고 있죠.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 지어볼까요? 선고유예 대상자 이건 형법 앞에 되어 있지만 형법 제59조 2에 의해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들. 지금 프로베이션만 먼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선도조건부 집행유예가 있었죠. 그래서 형법의 62조 2에 의해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들, 집행유예 선고자들. 그래서 제일 큰 게 이제 선고유예, 집행유예, 또 검찰의 기소유예도 포함되는 거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그리고 이제 보호처분 대상자. 이 부분은 보호처분 대상자라고 하는 건 뭐죠? 성인의 형사처분에 대비되는 개념이죠. 보호처분 대상자는 소년법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자. 그리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호처분을 받은 자들도 프로베이션의 성격들, 구금시키지 않고 사회 내에서. 그리고 선도 위탁 대상자. 이건 뭐냐면은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라고 하는데요. 검사로부터 보호관찰소 선도를 조건으로 보호관찰소에서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자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크게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게 주로 안문 정책 등 프로베이션형 주로 검찰과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소년 보호 쪽으로 가정법원 쪽. 자, 이제 포로울형의 대상자, 그건 대비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쭉 그동안에 공부해 왔었죠. 가석방 대상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된 자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된 자. 이건 주로 이제 가석방 대상자들.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면서 전자발찌 부착까지를 하게 되면은 나 저 가석방 안 나가려 그런 수용자까지 있어서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전자발찌를 도입했을 때는 성폭력 사범만, 특정 성폭력 사범만, 위험한 성폭력 사범만 전자발찌를 착용토록 했는데, 그 다음에 흉악범들을 확대하기 시작했어요. 살인, 강도범까지, 사회 무리사범들, 위험한 사람들.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까지 착용토록 하고 있어서 조금 너무 과하고 그 의도를 넘어서는 게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실제로 그걸 다 감독이 가능할까? 많은 인원을 가지고 현재 시스템 속에서 이런 걱정도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종료 가출소 대상자.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유행이 있는데, 우선 가종료 및 위탁치료자는 치료감호법에 의해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피치료감호자 및 또 치료감호 시설 외에서 치료를 위해서 친족에게 위탁된 치료감호자를 말하는 거예요. 한편 가출소자는 여기서 이제 다 이제 구사회보호법 그랬는데 인권침해 소식이 있어서 폐지됐다 그랬죠. 2005년에. 그래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출소된 피보호감호자 및 병과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된 후 그 가석방이 취소되거나 실효됨이 없이 잔형기를 경과한 피보호감호자를 말한다. 현재로서는 아주 이제 미미한 내용인데, 아직까지는 그 감호자들이 보호감호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퇴원 대상자. 임시퇴원 대상자는 보호관찰 등에 의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된 자를 말하는. 또 하나 이제 종료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어떻게 했었지? 개시가 되면은 처음에 보호관찰이 개시가 됐다. 그러면 초기 단계에서는 신고 접수가 되고 면담을 하고 분류를 하고 재분류하는 것들. 또 보호관찰소에서 그 업무에 들어서 소년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교정에서도 사전조사서를 분류해서 사전조사서를 법원에 보낼 수 있다면 형량을 정하는데도, 양형에도 도움이 되겠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인들에 대해서는 사전조사제가 실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호관찰이 법원에서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는 또는 가석방 임신퇴원된 때 이렇게 이제 개시가 되겠죠. 이 사람이 보호관찰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분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지도 감독을 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과정에서 이제 지도 감독을 하게 되고요. 지도 감독한다면 이제 와서 이제 신고하는 거랄지 준수사항을 지키는 거랄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죠.
마지막에도 이제 종료를 하게 될 때는 보호관찰을 그 기간을 잘 마친 경우에 그렇게 해서 이제 제조 조치가 완화돼서 종료가 되거나 은전적으로 제조 조치를 끝내는 경우도 보호관찰이 있다. 이렇게 뭐 그런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은전적이란 말은 뭐죠? 은혜적으로 베풀어 준다. 그러니까 그 보호관찰의 성적이 양호한 자들, 규정을 잘 준수하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들이죠. 이 명칭을 지금은 임시 해제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해제시킨다. 임시 해제, 은전적 조치다. 그리고 이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이제 가해지할 수 있도록 은전적으로. 장시간의 전자장치 부착의 좀 가혹성도 좀 완화시켜주고 또 제법 위험성이 없다면은 그걸 좀 반영하는 것들이죠. 주변에 그런 경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도 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좀 더 확인해 보고 있는 게 수용자가 변호사였어요. 범죄도 변호사법 위반인데 그 내용 자체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변호사법 위반이 무리하게 어떤 수임료를 받고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했던 부분들인 것 같은데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가석방을 나온 거예요. 그 부분 위험성이 그렇게 클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좀 가혹하지 않은가?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마지막 수업이어서 한번 좀 정리도 좀 할 거고요. 요즘 가장 많이 보호관찰에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그리고 전자발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번 학기 동안에는 이런 내용들을 좀 다시 공부해서 좀 살펴서 평가를 좀 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요. 쉬었다가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죠. 오늘 수고했습니다.